자, 잠깐 우리가 법인하는 단체 내용부터 볼게요. 자, 좀 주제는 작죠? 6페이지 나와 있는 법인하는 단체. 법인이 아니고 단체래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떤 납세물을 시행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주제는 이름이 이제 인격이란 주제예요. 인격. 자, 그러면서 이제 미등기 단체. 여기 과세 문제인데요. 자, 인격이라 하면 이제 조세 법률 관계, 당사자가 되는 자격이라고 불러요. 인격을. 자, 인격이 있으면 그 인격에 따라서 이제 얘가 법인격이다, 아니면 자연인, 개인이다. 그럼 각각 이제 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 내든가 소득 내든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얘가 중간에 끼는 어떤 미등기, 등기 안 했다. 그럼 단체다. 내용이 뭐냐면 자, 이 인격이라는 거를 갖게 되는 거는 둘이에요. 일단은 이제 법인. 자, 법인의 경우는 이제 설립 등기가 중요해. 법인이 설립하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럼 여기 이제 법으로 인격을 부여해요. 법인격. 법인격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어떤 이제 실체가 있는 법인이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얘가 이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받는 절차가 설립 등기고, 등기가 됐다면 그 법인으로서의 법인세 부담을 하고 살아가면 된다. 자, 근데 이제 개인들은요. 개인은 태어나는 게 출생이죠, 출생. 자, 출생하게 되면 자연 인격을 부여받아요.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자연적으로 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자, 그럼 이 개인들이 이제 소득이 발생했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소득세 부담을 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자, 근데 등기를 안 했대, 미등기. 근데 또 개인이면 개인으로 각자 세금 내는 걸 해야 되는데 단체래. 이게 중간에 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끼는 어떤 이제 미등기한 단체, 얘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어쨌든 얘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인격체로서 이제 얘를 납세의무를 지워야 되는 건데 어떤 납세의무를 지워야 되지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주제예요. 법인은 법인으로서, 개인은 개인으로서 법인세 부담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얘는 중간에 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의 내용을 이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한 규정이 일단 이제 먼저 이제 소득세법으로 가게 되면 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소득세법에서는 일단은 출발이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은 아닌 거잖아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개인으로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야. 그럼 개인으로 소득 이거 부담을 질 때 소득세 우리가 공부할 때 보시면 특징 잡을 때 이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는 개인 단위 과세.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서는 얘가 이제 그 손익을 이 단체에서 번 거에 대한 어떤 손익을 분배를 하느냐 따져봤더니 분배를 한대요. 손익을 분배한대요,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비율이 있거나 분배하는 비율이 없어도 분배를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면 돼? 출자 비율 따라서. 손익을 분배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 따라서 하면 되고, 그 분배 비율이 없다면 그러면 어쨌든 분배를 하기로 했으니까 각자 돈 된 비율대로 가져가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익 분배를 한다면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때는 이제 공동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소득세 공부할 때 나오는 공동사업. 공동사업. 자, 공동사업이 돼버리면 이 공동사업은 어떻게 납세의무 이행하는 거죠? 공동사업이 되면 공동사업은 개별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죠. 각자가. 그러니까 그림을 줄거리를 잘 잡아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자, 법인과 개인 구분할 때 법인은 등기하면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아서 인격체가 돼가지고 그 법인으로서의 법인세 부담은 지면 된다. 그럼 개인이면 출생하면 자연적 인격을 부여받아서 개인들은 그냥 소득세 부담은 지면 된다. 이게 큰 줄거리예요. 그런데 얘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 아니니까 법인세를 내는 건 아니야. 그러면 개인으로 오면 개인으로서 소득세 부담을 지면 되는데 단체네요. 단체 여러 명이 모여서 그럼 단체니까 이 단체는 단체한테 부담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득세에서는 개인 단위 과세가 맞으니까 개개인별로 각각 구성원별로 개별 납세금을 지우고 싶어. 그게 돼야 되는데 봤더니 얘가 손익을 분배하는 비율이 있거나 없어도 분배를 하겠대. 그러면 얘는 공동사업이라고 부르는 주제가 돼서 개별 납세의무.
우리가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쪽에 들어가서 뭐 부계부도 보고 이월결손금 얘기도 나오고 통산 얘기도 나오면서 공동사업은 분배를 하니까 하나로 어쨌든 각자 계산하면 불편하니까 1단계로 전체를 한꺼번에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그 소득금액 계산된 거를 각자 뿌려주잖아요. 구성원에게 A, B, C, D. 그때 뿌려줄 때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시면 그 손익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고 없다면 출자 비율이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율이 있다면 비율대로 하면 되고 없으면 어쨌든 지분 비율, 출자 비율대로 뿌려받아 가겠지.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공동사업. 그럼 뿌려받은 그거에다가 알파 각자 걸 더해갖고 신고납부 각자 하는 거다. 개별납세 의무. 이거잖아 우리가 공부했던. 공동사업 개별납세 의무. 그죠? 1단계 한꺼번에 구하고 2단계로 뿌려주면 분배해주면 분배받은 거에다가 알파 자기 2배사 근영기 또 더해서 종합소득으로 각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맞죠? 그 줄거리로 가면 되는 게 이거야. 자, 그런데 이 소득세법에서 손익을 분배를 만약에 안 하면 분배비율이 없고 그리고 분배도 하지 않는다면 각자에게 분배하지 않는데요. 자, 분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개별납세를 이양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각자에게 분배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얘는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을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걸 뭘로 봐요? 1거주자 등으로 보는 거지. 1거주자로 봐서 그 단체가 1거주자거나 아니면 1비거주자거나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가 있다든가 등하면 거주자가 되고 이렇게 없다면 비거주자가 돼서 하나로 그냥 그 단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체 자신이 단체가 자 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단체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 소득세법에 나오는 얘기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 할 때 하나 최근 들어 몇 년 전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손익을 분배하긴 하는데 일부 분배하는 거, 일부 분배. 일부만 분배한다면 그 분배하는 부분은 공동사업 보고 분배하지 않는 부분은 일거주자로 봐서 그 단체가 납세 비행하고 쪼개면 된다는 게 들어온 거죠 이제. 그죠? 그것도 알고 있죠? 일부 분배 시 분배를 다 한다면 그냥 전체가 공동사업, 일부만 한다면 분배하는 부분은 공동사업이고 분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이행하는 걸로 하면 된다. 쪼개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얘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얘기는 국기법이죠, 이제. 국기법. 이제 국기법이 치고 들어와서 국기법에서는 자, 손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자, 얘가 첫 번째 당연법인이 있고 당연의제법인, 당연법인 있고 그다음에 승인법인이 있고 그렇죠. 그럼 당연법인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암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당연법인. 자, 얘는 일단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거의 갖췄어요. 등기만 하지 않은 거지. 당연히 얘는 법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야. 법인으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인격을 부여받는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만 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지. 얘는 거의 다가 갖췄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법인이 돼서 등기를 하면 되는데 등기는 안 하고 있지만 얘가 봤더니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아 설립됐거나 인허가 설립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다 이거죠. 등록 인허가 등록이란 거야. 주무관청 인허가 받아 설립됐거나 주무관청에 이제 등록된 그죠? 등록한 자 그러한 사람이 모인 단체인 사단이거나 아니면 재단이거나 그럼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어요. 그럼 등기만 하면 되는데 등기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했네.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거의 갖췄네.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법인이다 이거죠. 국기법에서 당연법인이다. 자 여기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가 얘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목적의 기본 재산. 자,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출연이라고 불러요. 이 공익법인들은 출연, 출자가 아니라 출연. 공익 목적으로 출연받은 기본 재산이 있는 거야. 있는 그러한 재단. 자, 재단은 다 이제 그 재산이 모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산만 출연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거의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는 재단.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 얘는 재산이 모인 거다 이거죠. 얘는 인허가 등록은 사단, 재단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재단만. 공익 목적 출연받은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
근데 둘 다 이제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야. 미등기. 등기했다면 당연히 이쪽에 법인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지면 되는데 얘는 그건 안 했지만 거의 99%가 법인성을 갖췄구만이라고 봐서 얘는 당연히 법인이다 이거죠. 당연 법인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승인 법인이라는 게 나와요. 승인 법인. 얘는 승인이라는 걸 갖춰야 되는 거. 승인 법인.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승인 법인은. 자, 승인 법인은 일단 단체성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을 갖춘 거예요. 자, 단체성 요건이라 하면 단체로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지. 단체가 움직이려면 대표자가 선임돼 있고, 그리고 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단체로서의 규정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과 별개로, 단체 안에 구성원들과 별개로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대요. 이게 요건이야.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요건까지 암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내용에다가는 간단하게 좀 축약을 해놨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거 이해하시면 돼요. 단체성 요건이라는 거야.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규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체 명의로 움직여야 돼. 구성원 명의가 아니라 단체 계산과 명의로 수익이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대.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요건이 이런 요건을 갖추고 얘는 승인법인이니까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다가 되면 얘도 너도 법인으로 볼 거야. 승인법인. 자, 이게 국기법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잘 나오겠죠. 시험에 나온다면 이 주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승인법인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막 언급을 해. 그리고 얘는 법인으로 보겠대. 이 말 빼뜨리고. 그러면 틀린 질문 되는 거야. 얘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얘에다가 만약에 승인을 집어넣어 버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승인 말 여기 빼뜨리고 이렇게 하면 법인으로 본다 틀린 질문이야.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법인이니까. 승인 얘기가 이제 포인트가 좀 되는 거예요. 얘는 승인 법인은 아셨죠? 자, 되는 거다. 어쨌든 이제 둘 다 미등기 상태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고 등기했다면 당연히 법인이니까 저쪽에 이쪽이 법인이니까 근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지만 거의 갖췄네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 너는 이거 갖추고 승인까지 받았니? 그럼 법인으로 본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법인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얘는 법인 중에 어떤 법인 되는 거야? 법인은 뭐 내국 외국 여기 구분할 건 아니고 영리 비영리 구분해 보시면 되는데 영리와 비영리는 비영리 법인은 조건이 뭐죠?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할 때 비영리는 영리성이 없다는 건데 그 영리성이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되 이윤 분배하지 않는다는 게 비영리 아닙니까? 얘가 분배하지 않는다며. 자, 이 줄거리에서 분배를 해버리면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분배하는 순간 공동사업이 돼버려요. 이건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아래쪽이 분배하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얘들은 다 이제 뭐예요? 당연법인 승인법인은 이제 그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거야. 분배해버리면 얘가 돼버려. 분배하는 순간 공동사업이 돼버려. 얘는 다 조건이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얘는 원래 분배하지 않는 거고요.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안 하는 세 개 안에서 요게 만족되면 당연법인 또는 승인법인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손익을 분배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 법인 중에 비영리 법인 되는 거지 이제. 비영리. 얘는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신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문제 풀어보고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추가로 잠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당연법인은 당연히 법인이니까 얘 말고 여기 승인법인하고 여기 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일거주하러 보는 요 단체가 납세 부담하는 자, 그럼 얘가 손익을 분배 안 한대요. 안 하면 그러면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법인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둘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당연법인은 요건 갖추면 당연히 법인이니까 100% 승인받지 않더라도 얘는 문제가 아니고 얘가 아닌 상태에서 분배하지 않는데 얘가 승인받으면 승인법인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일거주하러서 단체가 납세 비행하는 건 되는 거죠. 소득세. 얘는 소득세, 얘는 이제 법인세.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불거지는데 자, 그 안에서 얘가 한번 승인을 받잖아요. 승인법인. 그러면 행정 안정성이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좀 그러니까 얘가 한번 신청에 승인 받았다면 승인법인은 그 승인받은 연도 승인 연도 플러스 자 3개 연도 총 4년이죠 말하자면 승인 연도 플러스 3년 3개 연도 3년간 자 얘는 승인 연도 플러스 3년간 자 승인 받았으면 얘가 나는 승인 받아갖고 법인세 내봤더니 1년 만에 나는 이거 세부담 크네. 이게 난데?
라고 해서 이제 승인 받은 거 안 하고 난 이쪽 가겠다.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적어도 승인 연도보다 3년간은 계속 이 승인법인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거주자 등으로 못 간다는 거죠. 즉 이게 재변경에 제한이 있는 거야. 재변경에 제한이 있어요. 한번 승인 받으면 잘 선택해. 승인 받으면 그 연도보다 3년간은 계속 승인법인 돼야 되는 거니까. 비영리법인 납세물 줘야 되는 거니까 잘 선택해라. 자, 마음 바뀌었다고 다음 연도에 바로 나는 이거 안 할래요, 일로 올래요 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승인 요건이라는 게 당연히 요건을 갖춰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바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수익을 분배해버린 거지. 손익을 분배해버리면 뭐가 돼요? 대전제가 이 요건 안에서 대전제가 분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일로 왔던 건데 이걸 분배하는 순간 얘는 승인 취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승인 취소되면 바로 다음 연도부터 얘가 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요건이 없다, 이런 상황이 없다, 취소되는 사유가 없다 하면 그때는 연도보다 3개년도 동안은 안 된다고 돼 있는 건데 만약에 승인 취소가 되는 승인 취소가 돼버리면 취소시는 바로 자 이거 안 따지고 일거주자 등이 돼버리는 거야. 승인 취소가 돼버리면 바로 아셨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해했죠? 자, 얘는 당연법인 말고 승인법인. 가만히 있으면 얘는 이게 되는데 승인 받으면 그러면 이제 승인법인 된다. 그럼 한번 승인 받으면 그 연도보다 3년간은 계속 승인법인 돼야지 이걸로 못 바꾼다. 그런데 만약에 승인 취소가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때는 일거주로 바로 바뀌는 거죠. 이제 이거 안 기다리고 이렇게 줄거리 잡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는 몇 년 전에 개정된 사항인데 자,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 게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자, 거기 6페이지 가 보시면 자, 먼저 좀 지엽적이지만 하나 파란 글씨가 되어 있으니까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자, 이제 승인법인 얘기할 때 위에 내용들은 다 이제 보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법인 의제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셀에서 거기에 이제 꽃표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거 있잖아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 의제 승인 신청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때 신청이 들어오면 이때 승인 해줄지 여부를 거기 며칠? 신청이 10일 동그라미 날짜 같은 거 자꾸 장난치잖아요. 기출 문제들 보면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나머지 내용은 다 봤고 자, 밑으로 가서 이제 전환국립대학 법인 특례가 나오네요. 전환국립대학 법인.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야. 서울대학교면 국공립대학이에요. 국가 국립대학이야. 국립대학. 자, 그럼 국립대학이에요. 그럼 국립대학이면 국가지, 그죠? 국가예요. 자, 그런데 그냥 국가가 국립대학으로서 운영하고 했더니 서울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들이 이 운영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 없다는 거야. 뭔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제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야. 이게 전환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립대학인데 전환을 한 거야? 전환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전환해서 이제 일반적인 대학들과 경쟁도 제대로 하고 정체돼 있고 머물러 있고 그러지 말고 발전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돼 갖고 이제 등장했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자, 이게 국공립학교는 국가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지방세 쪽에서 뭐 재산세는 토지 같은 거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거든요. 지방세 쪽에서. 그러면 국립대학, 공립대학들이 땅이 얼마나 많아, 그죠? 지방에 이런 국립대학들은 땅덩이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되는데 원래 재산세 쪽에 가보시면 지방세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가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자체가 걷어갈 때 이게 만약에 국가 소유면 어차피 국가랑 지자체는 분리가 되는 건 맞지만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지방세를 못 매기게 돼 있어. 비과세 하기도 비과세. 지방세 쪽이 비과세에 대표적인 비과세가 국가 등 비과세예요. 그럼 국공립학교면 국가니까 비과세가 됐었어. 근데 이게 전환국립대학이 돼버리니까 뭐가 돼 이제 이 국가 등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재산세를 부담하는 게 큰 부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불만이 생기고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비가 돼 있는 것이 이제 뭐라고 돼 읽어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에 불구하고 전환국립대학 법인 자 가로 열고 어쩌 국립대학 법인 중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이제 법인별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됐다는 거야. 이제 운영을 제대로 해보자고 이 전환된 법인을 말함이라고 돼 있고 얘들에 대한 국세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
이 전환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공립학교 공립학교로 본다. 여전히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자,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은 국가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국가 쪽으로 봐서 재산세 같은 걸 비과세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운영을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전환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법인 전환을 한 거지. 이제 일반적인 법인처럼 일반 법인처럼 전환이 됐어요. 그럼 이제 국가는 아닌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부담을 지니까 이게 부담되거든. 매년 내는 재산세가 큰 부담이 돼버리니까 야,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전환됐다 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전환됐다 하더라도 이 납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뭘로 본다는 거야? 전환되기 전에 역시 국가인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보겠다는 거예요. 국립대학 공립대학으로 그냥 봐서 전환됐다 하더라도 납세문은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로 동그라미 2번에 다만 전환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에 지장이 없으면 좋은데 지장 없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그 정도로 수익 사업을 영리해버리면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는 재산세 부담을 줘도 되겠다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는 괜찮은데 지장이 있어버리면 외이니까 벗어나 버리는 거야. 지장을 줄 정도까지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 전환되는 상태로 법인으로서 국가 아니니까 재산세 부담까지 져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규정을 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뒤에 17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가시면 28번 문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미등기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맞습니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미등기 단체, 미등기 단체니까 이쪽 세 개지. 미등기 단체로서 자, 얘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대. 허가, 인허가 등록이란 말이 나왔어. 인허가 등록 받았으면 당연법인이다. 당연법인으로서 법인이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부담은 지면 된다. 그 얘기죠? 맞는 지문이죠? 29번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되어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있대요.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있고 얘가 이런 단체성 요건을 갖췄다는 거야. 대표자 선임되어 있고 규정을 가지고 있고 등등.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해당 단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된다. 비영리법인으로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포인트? 승인 얘기가 없잖아. 이게 잘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죠? 잘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엄청 열심히 설명하고 분배도 안 한다고 돼 있고 다 갖췄네라고 돼 있는데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되는 거야. 승인 얘기 없이 그냥 얘는 법인으로 본다. 얘처럼 당연법인처럼 표현돼 버리면 틀린 거야.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얘는 법인이 되는 거야. 승인법인이니까. 승인의제법인. 승인 받아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이 잘 들어오는구나. 자, 30번.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미등기 단체 이 단체의 소득을 구성에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적용해야 된다. 분배하는 순간 뭐가 돼버린다고 다? 분배하는 순간 이쪽 세 개인 공동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 세 개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분배 안 한다는 전제다. 안 하고 그죠? 잘못된 지문이고요. 31번.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한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해서 관할 세무상의 승인을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끝난 날 3년 내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변경할 수가 없다. 그죠?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재변경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연도보다 3년간은 이거자 등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한번 승인 받으면 계속 3년, 그죠? 그 연도보다 3년간은 계속 비영리법인으로 납세문 줘야 된다. 만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바로 이거저로 바뀌어 버린다. 그죠? 됐고요. 32번. 관할 세무서장은 이거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된다고 할까? 10일. 그죠? 20일. 자꾸 장난치네요. 그죠? 10일. 자, 하시면 됐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자, 잠깐 앞으로 가서 이제 좀 이론적으로 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6페이지 가시면 이제 국세 부과의 원칙이 있고 오른쪽에 세법 적용의 원칙이 있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아까 조세법의 2대 원칙이 뭐였죠? 조세법 2대 원칙 아까 처음에 총론, 조세 법률주의, 그다음에 조세 평등주의라고 하는 2대 원칙이 있고 그 밑에 하부 원칙으로서
이렇게 국세 부과의 원칙 네 가지와 세법 적용 원칙 네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 원칙 네 가지씩 각각 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자, 왼쪽에 국세 부과의 원칙 네 가지 앞자 따볼까요? 실신근조야. 실신근조 외워야 돼. 오른쪽에 세법 적용 원칙은 세소세기 또는 제소세기. 세 안의 내용이 파란 글씨로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 원칙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소세기 또는 세소세기 외워서 이게 성격이 다른 거 하나 찾으라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 아마도 우리 문제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용을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찾으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출발인 앞잡다는 걸 해놔야지만 이건 국세 부과, 이건 세법 적용 이렇게 하면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일단 먼저 출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부과의 원칙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부과라는 말은 왠지 느낌이 과세관청에서 우리 국민들 납세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느낌은 오나 이 부과라는 말은 확정시키는 권한이야. 이 세금을 확정시키는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법인세 누가 확정짓나요? 우리 법인세? 공부하고 있는 법인세? 우리 해당 법인이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 아닌가? 신고로서?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뭔가 고지서 띄워요? 법인세를? 우리가 알아서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과권이야. 확정시키는 권한. 그러면 이 부과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다수의 세금들은 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부과권을 갖는 거예요. 납세자들이. 아시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역시 부과권 행사를 해서 이거를 경정하거나 추징하거나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부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느낌은 왠지 과세관청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부과권을 갖는 거네. 스스로가 신고 납부 세목들을 이렇게 뒤에 또 좀 이따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신근조라고 한 네 가지는 이 과세관청하고 납세자 둘 다 준수해야 되는 거야. 부과는 둘 다 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오른쪽에 세법 적용 원칙은요. 이거는 과세관청만 지키면 된대요. 왼쪽에 국세 부과의 원칙은 둘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법 적용 원칙은 과세관청만 준수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것도 일단 출발 네 가지씩 외우는 거 출발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둘 다 지켜야 되는 것이냐 한쪽만 지키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일단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실신근조라는 거 안에서 이제 실신 두 개 잘 정리하시면 돼. 근조는 그냥 이거 내용 보면서 뭐가 포인트지만 잡아가시면 되고요. 실신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오른쪽에 제소세기, 세소세기는 소가세 금지 원칙 요거 하나만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주제를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실지과세 원칙이라는 게 나오네요. 간단하게 잠깐 요거까지 볼게요. 실지과세 원칙까지만. 실지과세 원칙 상당히 중요하죠. 느낌이. 자, 뭐가 딱 떠오르나요? 실지과세 원칙 그러면 아까 떠올라야 된다는 거. 수평적 공평, 부계부 이게 떠오르잖아요. 같이 가는 거라고 다. 그래서 실지과세 원칙은 자 기본적으로 형식과 실질이 달랐을 때 이게 같지 않다는 거야. 같지 않다. 보통 같아야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은 이게 이제 담세력이야. 그럼 담세력에 따라서 제대로 과세하는 게 맞는데 여기 따라 근데 형식을 이상한 형식을 취해 갖고 피해 간 거야. 이게 이른바 가장 형식 같은 걸 취한 거지 이제. 이상한 형식을 취해 가서 피해 간다 이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두면 수평적 공평. 똑같이 돈 벌었는데 이상한 형식으로 피해 간 것들은 세금 못 걷고 얘만 거두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 그 실질을 찾아 가지고 실질대로 과세하겠다. 그죠? 다를 때 여기다 과세하겠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실질과세 원칙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이게 귀속에 관한 실질이에요. 귀속에 관한 실질. 실질과세 원칙 안에 세 가지 중에 하나. 귀속에 대한 실질.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납세무자를 실질적인 자를 하겠다는 거야. 납세무자를. 이거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귀속이니까 귀속. 자, 우리가 세금 매길 때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세금 매길 때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도 있고요. 그죠? 소득. 그다음에 수익 갖고 세금 내는 것도 있어. 수익,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이게 소수죄인 거. 죄인 거. 자, 그럼 과세 대상이 되는 소수죄인 거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명의자. 명의자는 을로 돼 있어. 을로 돼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이게 다르다는 거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경우에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겠다? 얘를 납세무자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갑인데 얘가 갑인데 갑이 장사하는데 잘 돼. 그래서 잘 되니까 2호점을 내고 싶어. 내가 지금 1호점하고 2호점을 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1호점 장사 잘 돼서 장사가 잘 되면 세금이 걱정이잖아요. 지금도 세금 많이 내는데 2호점을 나한테 얹으면 누진세 일체계인데 얹으면 더 높은 부담을 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싫어.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자기 뭐 형제 중에 누구, 어머니 누구 앞으로 해서 내서 소득이 없는 동생 지금 뭐 공부하고 있네.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직 대학생이니까 소득이 없는데 동생은 이제 처음에 다시 밑부터 시작하게 되면 누진 부담에서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의를 동생 앞으로 한 거야. 2호점은. 실제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1호점, 2호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관리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지과세 원칙에 따라서 갑한테 다 세금을 매겨야 되겠죠? 납세무자를 2호점도 역시 갑으로 해야 되겠지. 그런 얘기야. 납세무자에 대한 어떤 실지과세 원칙이다. 귀속에 대한 실질, 귀속자. 자, 명의자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이자를 납세무자의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규정 문구대로 좀 외우시면 좋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재. 자, 실지과세 원칙 안에 종류에 그냥 이름 넣어놨죠. 귀속이라는 실지과세라는 제목만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나 좀 약간 요 정도까지만 구체적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있어.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자, 요거는 이제 과세 표준에 관련된 실질이에요. 실제 계산, 과표 계산.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이건 귀속은 이제 장난친 거 아니었어. 갑이 맞아. 갑이 맞는데 그 거래하는 내용 자체를 약간 과표 계산한 내용 자체를 이거를 다른 형식을 취해 갖고 피해 간 거야. 그럼 이제 규정은 뭐라고 되냐면 세법 중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과표 계산할 때는 그 거래나 형식 등의 어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 소수주인 거의 명칭이나 형식 이런 거에 불문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아셨죠? 규정이. 자, 그러면 내용을 실질과세하는 거는 얘는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얘는 거래 내용 자체의 실질. 얘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갑이 있네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네요. 자, 을은 누구냐면 얘가 배우자야. 또는 직계 좀비속이야. 부모 자식 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이런 관계에 있는 을에게 갑이 갑자기 이제 갖고 있던 건물 하나를 이거를 양도했대네. 믿음이 갑니까? 갑이 을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가 아들 딸에게 건물을 팔았다는 게 믿음이 가요? 안 가죠. 왠지 양도하면 어떤 세금 내지? 갑이 양도세 부담을 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냥 주면 어떻게 되지? 징여세 부담을 얘가 져요. 징여받는 쪽에서. 그러면 비교해봤더니 징여세 부담이 큰 거 같으니까 양도로 뻥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럼 이 거래 내용은 얘가 신고하는 내용은 양도세 신고를 했어요. 양도했답시고. 근데 그 안에 내용 자체가 보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고 이건 징여구만. 양도했지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징여세 쪽에서 징여 추정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추정이란 말은 일단 그렇게 봐버릴 거야. 네가 아니면 네가 입증해.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양도인데 신고 들어온 걸 가지고 야 이거 부모 자식 간인데 이건 징여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과세관청에서 입증을 해가지고 얘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버리는 게 다 추정이야. 추정이란 건 되게 과세관청 쪽에서는 편하게 만든 거예요. 추정한다고 규정을 둬버리는 순간 그게 아닌 거를 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돼. 나 이거 양도가 맞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게 양도 신고 들어오면 이거를 징여한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징여한 거지? 라고 추정해서 아니면 너 입증해봐. 징여세 너한테 매길 거야. 징여받은 걸로 해서. 아니면 네가 돈 줬고 양수 대가로 돈 주고 어디 돈을 어떻게 대출받든 뭐라든 뭘 팔아갖고 하든 돈 줬다는 걸 입증하고 등해. 못하면 그러면 징여받은 거 추정할 거야. 이거 양도를 이걸로 내용을 바꿔서 실질대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니까 이런 예가 되는 거지 이제.
그죠? 이게 징여 추정. 우리 뭐 1차용은 아니고 2차 때 징여 추정 공부 많이 할 거예요. 나중에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됐고요. 이게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 우회 거래 실질. 이게 다른 말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부계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조세피 방지를 위한 실질, 우회 거래 실질. 우회란 말은 뭐야? 뭔가 우회한다는 거죠. 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 두 개를 거치는 거야. 하나인데 둘로 쪼개는 거다 이거죠. 이거나 아니면 제3자, 3자를 껴가지고 재산 통한 간접적인 방법. 두 개 이상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걸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세법에 있는 어떤 규정을 악용하려고 한 거야. 이 법, 국기법 또는 세법 혜택을 부당히 받았다는 거야. 부당히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걸 회피했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직접 거래한 걸로 보거나 하나로 봐서 납세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여기 갑이 있네요. 자,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어. 자, 갑이 을에게 이제 이것도 양도한대. 이건 양도세에 나오는 얘기예요. 양도한대. 양도하게 되면 어떤 세금 내죠? 양도 소득세 부담을 질 거야. 자,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부담이 꽤나 큰 거 같은 거야. 장난 한번 쳐봐야지. 여기다 이제 특수관계자를 껴가지고요. 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징여하는 거야. 징여하면 징여서 나오겠지 이제. 그다음 징여한 다음에 얘가 다시 이거를 다시 양도하는 거야. 제3자를 꼈죠? 직접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징여한 다음에 양도하는 걸로 장난친 거야. 그래서 양도하게 되면 어떤 세금 내요? 양도 소득세 부담을 져. 그러면 징여세와 양도세 두 개를 더해봐요. 더해서 나온 금액 요거하고 양도세 직접 했을 때랑 비교해봤더니 요게 큰 거야. 이 큰 세금을 피하려고 이거 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징여는 징여공제 같은 걸 받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면 6억까지 공제받고 등등 이런 공제 혜택을 노려가지고 세법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제 같은 혜택을 주는데 그걸 부당히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장난친 거면 야 이때 이게 크면 이거 너 징여 아니야 이거 매겨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우회거래 실질 조세 방지를 위한 실질 그죠? 적용해서 한다. 여기에 이제 올해 좀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징여한 다음에 양도 몇 년 내 하면 되는 거냐 장난을 바로 징여하고 양도하고 이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를 5년 내 양도하면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올해 10년으로 바꿨어요. 이제 세법 개정을 해서 10년 내 양도하면 이때 적용하겠다는 걸로 좀 더 폭넓게 하는 걸로 이제 규정이 더 강화가 된 거죠. 더 길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기 우회거래 실질 이런 게 있구나. 자, 어쨌든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되고 세 개 제목 잘 기억하고 귀속 거래 내용, 우회거래 실질 이런 것들이 다 실질과세 원칙이구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씩 섞는 거야 이제. 그 조문 같은 걸 섞어가지고 얘가하고 실신근조하고 세도세기를 섞어갖고 성격 다른 거 찾는 거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이구나, 소가 금지 원칙이구나 알아가지고 이제 성격 다른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이게 실질과세 원칙. 자, 그럼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6페이지에 자 실질과세 원칙이 간단하게만 써 있네요. 종류까지 봤고요. 3번에 조세평등주의 당연히 나오고요. 부계부랑 실과 반을 개념이니까 부계부,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가끔 지문에 들어가는데 자 조세법률주의랑 비교해 보면 이게 조세평등주의 개념 아닙니까? 항상 이제 평등하고 조세법률주의 약간 마찰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조세법률주의와 이제 보시면 형식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는 게 조세법률주의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식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 형식에 맞추긴 했어. 이것도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징여하고 어차피 징여하면 징여세 쪽에서 공제해 준다는 혜택을 주는 건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을 진다. 이게 형식이거든. 이게 조세 법률주의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법률주의에.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걸 돌려버리는 거니까 실질과세 원칙은 법률주의랑 어떻게 보면 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근데 이걸 법률주의를 벗어나서 침해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큰 조세 법률주의 2대 원칙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걸 적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이거는 약간 우리 시험에 이제 1차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자, 이 실질과세 원칙이란 걸 적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 지금 얘기하듯이 야 납세모자가 너 이거 했으면 이걸 한다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규정 있는 거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규정 있는 거 설명한 거잖아.
즉 실지가세 원칙은 무턱대고 세무공무원이 판단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역시 조세 법률주의 틀로 편입되는 거지. 법률주의 안으로 편입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법률주의를 벗어나지 않게 법에 정해서 해야죠. 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무공무원이 갑자기 와서 나는 이렇게 신고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발 뻗고 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이거 실질은 그게 아닌데 너 장난친 거 같은 거야. 뭔가 세금이 좀만 줄어들면 야 너 그거 줄이려고 한 거지. 이건 절세란 거랑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세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야. 절세라고 했다고 잘했는데 그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웃긴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 세대가 2년 보유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2년 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판 거야.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때 세무공무원이 와서 야 너 이거 벗어나려고 하루 정도 더 길게 한 이거 억지잖아 억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런 거란 얘기죠. 이렇게 다 들이밀어서 야 세금을 너 안 내려고 너 하루 더 있다 판 거잖아. 원래 사실은 안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아니 법대로 해서 당연히 2년 보유하고 하루 더 있다가 판 건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세금이 줄어들기만 하면 절세인도 불구하고 다 실지가세 원칙으로 무시해버리고 다시 설계를 해갖고 이거대로 세금 내라고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하는 게 맞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런 지금 얘기했던 내용 가지고 막 풀어가는 건 이제 세법학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때 막 다양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지금 여기까지만 딱 정리. 됐죠? 실지가세 원칙 정리했죠? 자, 나머지 내용까지 보고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좀 오버됐네요.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쫙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 일단 정리했어요. 식사하시고 2시 10분부터 오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